샤론이라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사례를 말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때는 1952년 샤론은 눈을 가린 채 앞마당에서 장림노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샤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웃었다. 누군가의 소매를 잡고 샤론은 눈을 가린 채 천을 잡아당겼다. 잡았다! 샤론은 소리쳤다. 샤론은 눈을 깜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공포가 덮쳐갔다. 집, 거리,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샤론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뒷마당으로 달리는 샤론은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샤론은 물었다. 여긴 누구네 마당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쳐다봤다. 왜 그러니? 여긴 우리 집이잖아 라며 이야기가 대답했다. 샤론은 혼란에 빠졌다. 샤론은 어머니에게 주변이 모두 낯설게 보인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짜증스러워 보였다. 샤론이 왜 여기에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샤론은 왜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 잘못된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현재는 나는 그 순간을 바로 어제처럼 기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 5살이었어요. 라고 샤론은 전화기능으로 말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샤론은 뭔가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든 사이에 벽이 움직인 것 같았다. 자기 방에 있었지만은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선 방문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있었다. 내가 내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방의 어느 부분은 낯익었어요. 하지만은 동시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방향 감각. 그래서 이런 것을 25년 동안이나 숨겼어요 라고 샤론은 말했다. 25년이나요? 네, 알잖아요. 마술 같은 거로요. 샤론의 병은 내가 본 것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다. 방향 감각이라는 한 번도 의식해 보지 못한 능력이 사라지는 병이다. 이 병을 처음 접한 것은 신경심리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서였다. 논문 저자는 내게 샤론을 소개해 줬는데 샤론의 증세는 저자가 발견한 환자 중에서 가장 심각했다. 이 수수께끼 질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고 내 여정에 샤론을 포함하고 싶어서 나는 샤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덴버로 가서 샤론을 직접 만날 수 있을지 물었다. 좋아요. 샤론은 대답했다. 나는 샤론을 그녀의 집에서 만나고 싶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도 샤론은 화장실과 부엌 사이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바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젖은 옷과 치 냄새가 나는 기괴한 모텔에서 잠을 잔 뒤에 새벽 일찍 공항으로 갔다. 흐릿한 눈을 한 채 나는 덴버에 도착했다. 주차된 렌트카에 앉아서 핸들이 왼쪽에 있는 차에 적응하고 있을 때 내 핸드폰이 소리를 냈다. 샤론이 보낸 메시지였다. 길을 잘 찾아오면 좋겠네요. 길을 잃으면 전화해요. 내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람? 나는 살짝 미소를 짓고 내비게이션을 켰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까맣게 죽었다. 어둡고 흐리한 지도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겨우 성공했다. 시차증 때문에 피곤해도 샤론의 농담은 효과가 있었다.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든 끝에 단정하고 작은 콘도가 들어온 조용한 동네로 들어갔다. 샤론을 찾아냈다. 엔진을 끄고 드라이빙 슈즈를 갈아 신다가 자동차 경고장치를 잘못 넣어서 샤론의 이웃들에게 내 도착을 여러나게 알리고 말았다. 샤론이 자동차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샌들을 한 짝만 신은 상태였다. 샤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첫인상은 절대 아니었다. 샤론은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에 유행하는 크롭탑을 돋보이게 하는 밝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옷 색깔이 샤론의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돋보이게 했다. 원래는 샌들 한 짝을 마저 신고 샤론을 따라서 현관으로 나갔다. 샤론은 개방형 구조인 평화롭고 깔끔한 집을 안내해 주었다. 이렇게 커다란 짙은 눈썹에 까칠한 수염이난 이탈리아 청년이 먼 곳을 응시하는 사진을 보았고 사진을 고정한 좌석에는 진정한 친구는 나의 전부를 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누구요? 주세페예요. 귀엽죠? 다정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죠. 주세페가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전문 박사 후 가정 연구원인 주세페 이아리아는 방향 감각에 매혹되었다. 이 아리아는 대학생 때 내 한쪽이 손상된 사람이 때로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방향 감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후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 간 아이리아는 건강한 사람 중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방향 감각을 가진 사람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연구실에 찾아와서 자신은 항상 길을 잃는다며 특이한 문제를 상담했다. 이 여성은 클리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아리아는 클리어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이유가 다른 질병 때문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예를 들어 속기 감염은 뇌의 생선 조직을 손상해서 세상이 환자주의를 돌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을 일으킨다. 어쩌면은 클리어의 방향 감각 상실의 원인은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 아리아는 생각했다. 뇌 종양, 뇌 병변, 치매도 해마를 손상할 수 있으며 해마는 모두가 알다시피 다양한 기억에 연관한다. 어쩌면 이런 상해가 클리어의 방향 감각 상실의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클리어가 방향을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뇌전증일 수도 있다. 뇌전증은 뇌에서 갑자기 통제되지 않는 정기적인 활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로 클리어가 가진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아리아와 지도 교수인 제이슨 버틀이 가능한 병명을 모두 소개하는 데는 2년이 걸렸다. 하지만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클리어는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가 있었다. 클리어는 이 아리아에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잃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클리어는 6살 때부터 슈퍼마켓에 가면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회상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길을 잃어서 학교를 다닐 때는 자매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등하교를 해야 했고 집에 혼자 있을 일도 없었다. 어른이 되자 클리어는 출근하기 위해서 특정 버스만 타고 정류장을 배우고 직장 근처에 있는 유명한 건물을 배웠다. 그러나 클리어의 직업은 낯선 장소로 옮겨 다녀야 하는 일이 없고 드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아리아는 강렬한 흥미를 느꼈다.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난 방향 감각 상실은 자주 접했지만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발달장애로서의 방향 감각 상실은 처음 보았다. 이 문제를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생각한 이 아리아는 클리어와 함께 주변 지역을 짧게 산책했다. 그런 뒤에 클리어가 혼자 길을 찾아가도록 상세하게 지시사항을 적어주었다. 이럴 수가 있는군요. 클리어는 4번째 환자다. 자, 이런 식의 장소를 모른다. 우리는 대개 방향을 찾는 일을 쉽고 자연스럽게 여긴다. 낯선 도시에 가면은 그 장소에 관한 감각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첫날에는 여행의 기준에는 집을 찾고 시간이 지나면 특정 랜드마크를 인식한다. 그러면서 주변 지형에 익숙해진다. 이 아리아의 환자들은 항상 여행의 첫날 사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리 오랫동안 한 장소에 살아도 주변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다른 환자들도 클리어처럼 중요한 길은 특별한 순서를 따라 찾아가는 방법을 대개 깨우치고 있다. 책상에서 화장실로 가는 예로 들면은 프린트에서 왼쪽으로 돌고 화분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양쪽으로 여다는 문을 지나는 식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길을 모두 기억하려면 기억력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나는 대신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인지지도라고 부르는 역동적인 도구를 사용한다. 인지지도는 주변 환경에 관한 일정의 내적 표상으로 익숙한 환경에서는 특별한 방향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해주지만 사물이 서로 혹은 사물과 우리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직접 시험해보라. 세계 연기력 선수권 대회 우승자의 내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때면 엘리너 맥카이어는 대부분 내의 어느 영역에 말하기에 관여하는지를 연구한다. 맥카이어의 연구 동기에 사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맥카이어는 영국 방향감각 연구자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그녀 자신도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연구에 뛰어든 절대적인 이유죠. 내가 맥카이어의 연구실에 들렸던 어느 날 맥카이어는 말했다. 나는 방향감각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정말 괴로운 일이죠. 런던 중심부 블림즈버리에 있는 맥카이어 사무실에 우리는 앉아 있었다. 방향감각.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1960년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영국 신경학자 오 키퍼는 정상적인 방향감각의 비밀은 해마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키프는 개방된 공간을 기어다니는 지연회를 연구했다. 오키프는 지가 주변을 탐색할 때 어느 영역의 뉴런이 활성화되는지를 조사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지어 해마의 얇은 전극을 살려서 각각의 뉴런이 이온 뉴런과 의사소통할 때 생기는 미세 전류를 기록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오키프는 지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세포를 발견했다. 지가 이 위치를 통과할 때마다 파악하고 세포는 활성화되었다. 자, 몇십 년 동안 위치 세포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치 세포는 근처 후각 내 피질에 있는 세 종류의 세포에서 입력 신호를 받는다. 이 중에 하나가 격자 세포로 노르웨이 서해안의 외딴 섬에서 태어난 부부과학자인 마이브리트 모세르가 발견했다. 에드바르 모세르 부부는 사람의 방향 감각은 우리가 어디가 움직이며 어디로 출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격자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벌집처럼서 맞물린 육각형 격자가 그려진 카페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된다. 격자 세포 하나는 우리가 카페 안의 어떤 육각형 꼭지점에 닿을 때마다 활성화를 띨 것이다. 후각 내 피질은 경계세포가 모인 곳이기도 하다. 경계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경계세포는 실제 상태의 정보를 방향탐지세포와 공유한다. 방향세포. 짠. 자, 이렇게 방향세포 63살의 제를린 라이케이는 이렇게 해서 용변을 바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 친구들이 제리라고 부르는 그녀는 전역한 공군 간호사로 하이킹 경험 2014년 7월 20일 이어지는 다음 트레싱 코스에서 제자리로 가져갈 신선한 보급품을 준비해서 근처 체크포인트에 기다리고 있을 남편에게 제리는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 공경에 처했음, 길에서 벗어났음, 지금 길을 잃었음, 관리자가 도와주러 오게 전화해줘요. 우주로 북쪽 어딘가에 있음, SOS. 이런 내용이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고 제리는 방을 보내기 위해서 천막을 쳤다. 바로 다음날 수색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여러 주 동안에 수색대는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울창한 삼림제도를 샅샅이 뒤졌다. 2015년 10월 미 해군 소속 삼림감독관이 침낭과 함께 흩어진 사람 6월을 발견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가까운 곳에 무리진 천막이 있었고 함께 발견된 초록색 배낭송이는 제리 소지품이 지퍼백에 단정하게 담겨져 있었다. 근처에는 있긴 노트도 있었는데 조직의 보험과 기술을 보내요라고 쓰여 있었다. 노트에 제리는 하이킹 로를 돌아가지 못한 뒤 이틀을 걸었다고 썼다. 훈련받은 대로 제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천막을 쳤다. 2014년 8월 18일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2014년 8월 18일 제리가 이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리의 방향 감각 상실은 가장 험준하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향하여 하이킹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제리는 울창한 덤불과 똑같이 생긴 전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나가는 길을 알 수 없는 숲에 둘러싸이기까지 오래 걸을 필요도 없었다. 각각 다른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었다. 동네 거리 끝에 있는 우체통이나 사무실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지형 지물을 세계에 관한 심적 지도에 인식시키고 고치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익숙한 지명 GPS 타고난 방향 감각 능력은 실제로 기술에 의해서 억제될 수가 있다.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GPS를 사용하는 사람은 종이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겠죠. 방향 감각 GPS를 통해서만 찾는다면 GPS보다도 머리로 인지하고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샤론과 나는 근처 식당으로 점심 먹으러 갔다. 내가 운전하겠다고 했지만 샤론은 자신의 길을 안다면서 그 정도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자신감이 엿보였다 하지만 자기 집에 부엌도 찾기 힘들어하는 여성에게 정말 운전을 맡겨도 될까? 응? 샤론의 집에 샤론 식당에 주차한 뒤에 나는 움직이지 않는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산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저 산이 갑자기 북쪽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살사 부리바
식당에 앉아서 아이스티 2잔을 주문했다. 나는 샤론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물었다. 세상이 뒤집히면 정확히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샤론은 잠시 생각하다 런던의 복잡한 쇼핑거리를 떠올려보라고 했다. 나는 거대한 군중이 물이 지어있고 끊임없이 사람의 물결이 움직이는 옥스퍼드 광장을 선택했다. 쇼핑하느라 바쁜 날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마지막 상점에서 나와서 여기 있는 쪽으로 가요라고 샤론은 말했다. 나는 그 광경을 떠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온 상점이 당신이 생각했던 장소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잠시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일이 나변의 대부분의 사람은 내 눈 놀랍도록 유연해진다. 혼란에 빠지는 순간에 1000분의 1초 안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자신의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하지만은 심적 지도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그동안 그 짧은 순간이 샤론에게 세상이 뒤집혔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샤론이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방향 감각이 깨어지고 밤중에 이렇게 학창시절 내내 샤론은 친구와 가족에게 자신의 문제를 숨겼다. 너무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비난은 샤론이 이 문제를 숨기도록 만들었다. 샤론은 30 가까이 되어서야 비밀을 털어놓았다. 30 가까이 되어서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변에 동네에 샤론의 남동생이 자기 주치의에게 샤론의 상태를 설명하자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를 소개했다. 샤론은 1년 이상 정신과를 다녔고 정신과 의사는 샤론의 우울증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지만 샤론의 방향감각 성실증을 치료하지는 못했다. 샤론 자기의 뇌 어딘가에 잘못된 거지. 샤론이 다시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그 후 10년이 지난 뒤였다.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의 책을 읽은 친구가 샤론의 증상에 대해서 섹스에게 편지를 보내주라고 말했다. 섹스는 몇 주 뒤에 답장을 보내봤다. 섹스는 샤론과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있을 때 위아래가 뒤집히거나 뒤떨게 보이는, 즉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어떤 단서, 때로는 촉각적인 단서를 토대로 방향 감각이 재설정되면은 우주 비행사들은 갑자기 세상이 저절로 괜찮아졌다고 했다. 방향 감각, 안면 실인증이라는 병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안면 실인증 또 있을 수 있네요. 두체인. 이 아리아는 샤론의 속에 있는 다양한 방향세포가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생각했다. 이후에 5년 동안 이 아리아는 자신의 가설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연결망이 이렇게 사람은 심적으로 나는 이 아리아에게 샤론의 한 바퀴 도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아리아는 다른 환자 중에서 주변의 물건에 정신을 집중해서 심적 지도를 재설정할 수 있는 환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알기로는 샤론의 방법은 그 중에서 독특한 방식이었다. 그 방법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사실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샤론의 전쟁기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샤론은 구토감을 느끼지 않고 긴장 감각에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빙글빙글 돌아서 전쟁기관을 흔들어주면은 샤론의 심적 지도가 재설정됩니다. 샤론의 심적 지도가. 최근에 이 아리는 발당성 지행학적인 방향감각 상실 장애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참. 식당을 나서면서 샤론에게 딸이나 아들, 손자들이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지 물었다. 아니요,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방향감각에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렇지 않다. 다른 자녀들은 괜찮다는 거죠. 샤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샤론은 벅을 가리켰다. 벅이는 바나나와 빵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먹으라고 샤론이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냉장고 앞에서 다시 서서 빵을 몇 개까지 가져가야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지를 이야기했다. 샤론은 모두 가져가라고 했다. 나는 많이 양보해서 알루미늄 포일에 빵 3조각만 바르겠다. 샤론은 나중에 내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샤론에게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할 때 샤론이 너무 친절하며 아주 정상이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샤론이 내 말에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샤론은 냉장고를 힐끗 돌아봤다. 당신이 지금의 나를 만난 것은 주세페의 덕분이요. 주세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겁먹은 어린 소녀였죠. 10년 전까지 나는 자라지 못한 기분이었고 어린이 됐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어요. 진짜로요. 지금은 행복해요. 비행기에 앉아서 식당에서 샤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샤론의 빨간색 머리와 밝은 미소가 눈부셨다. 내 속 해마 영역과 그 주변에 다양한 세포들이 서로 의사소통해서 우리에게 내재한 GPS를 형성하는 과정에 우리는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정말 아름답죠. 나는 시야에 펼쳐진 런던의 반짝이는 불빛을 살짝 내다보고 동면한다는 뜻으로 웃었다. 하지만 이내 속이 불편해졌다. 며칠 전까지 나는 템스강에 흘러가는 검푸른 물길, 영국 국회의사당 건물의 윤곽처럼 우리가 사물을 똑같이 인식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하지만 샤론의 옆자리의 신사와 내가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신사를 한번 쳐다보고는 내가 보는 런던이 그가 보는 런던과 같을지 생각해봤다. 그렇다. 방향가